지금부터 비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예성여고 보건 황보현 선생님입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은 크게 비만과 약물 오남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비만의 정의와 원인을 알고 진단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체질량 지수와 표준 체중을 계산할 수 있다. 셋째,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넷째, 약물의 오용과 남용의 의미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중독성 약물의 종류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5가지 학습 목표를 배울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챕터 1. 저도 비만인가요? 이 챕터에서는 비만의 원인과 진단법,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만이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로 영양장애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육이나 골격 등을 제외한 체 조직의 지방 세포수와 크기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축적된 것을 말해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은 경우는 비만으로 부르지 않는답니다. 즉, 신체를 구성하는 각 조직의 비율 중 지방의 비율이 정상에 비해 높은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겠죠? 다음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 체중에 의한 방법으로 나의 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에 비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표준 체중은 키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키에서 100을 뺀 값이고 키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키에서 100을 뺀 값에 0.9를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한 표준 체중을 가지고 아래 비만도식에 적용하면 본인의 비만도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 즉 BMI에 의한 방법이에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키를 계산하는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라는 점이겠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눠준 학습자료 1번 질문을 보고 2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비만도를 구해보도록 해요. 표준 체중에 의한 비만도가 2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진단한답니다. 비만은 표준 체중에 의한 비만도에 따라 그 범위가 구분이 되는데요. 비만도를 계산해서 10%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10%에서 20%까지는 과체중, 20%에서 30%까지는 경도 비만, 30%에서 50%까지는 중등도 비만, 50% 이상의 경우 고도 비만이라고 구분해요. 또 비만은 발생 연령에 따라 소아기나 청소년기, 즉 성장기 비만과 성인기 비만으로 구분돼요. 청소년기 비만은 성장이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로 증식형이라고 하며 성인기에 성장이 멈춘 이후에 발생하는 비만은 지방 세포의 숫자는 일정하지만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로 비대형이라고 해요. 2가지 비만 중 청소년기 비만의 심각성이 더 큰데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째로 성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기 비만은 지방세포의 숫자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때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해도 예전의 날씬한 체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답니다. 둘째로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청소년기 비만은 정상 체중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박탈감 등으로 자신감 결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는 월경 불순이에요. 여성의 경우 체지방 과다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여성 호르몬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까지도 증가시켜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난소의 기능을 저하시켜 규칙적인 배란을 할 수 없게 되어 월경불순을 초래한답니다.
넷째는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크다는 점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 혈관질환, 심장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 비만이기 때문이에요. 챕터 2. 비만 알고 예방하기. 챕터 1에서 비만의 정의와 종류,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 챕터에서는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을 잘 형성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안 들어봤으면 이상할 예방 내용이지만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는 이만한 예방법이 없답니다. 첫째, 일상 속에서 신체 활동량 늘리기.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세요. 둘째, 충분한 물을 섭취하기. 당분이 첨가된 음료보다는 칼로리가 없는 물을 마신다면 포만감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일 물 권장 섭취량은 체중의 0.03배를 곱한 만큼의 리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 50kg인 학생이 먹어야 할 1일 권장 섭취량은 1.5리터가 되겠죠? 셋째, 규칙적 식사 생활하기.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든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 음식을 거하게 한번 섭취하는 것보다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하루 3끼 먹는 게 더 좋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신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비축해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끼니를 거르면 그만큼 지방 저장량이 늘어난다는 사실. 지금까지는 비만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약물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챕터 3. 약물 오남용 바로 알기. 이 챕터에서는 약물 관련 용어와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물이란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마약류 등의 중독성 약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말해요. 우리가 아플 때 흔히 복용하는 약뿐만 아니라 잠 깨기 위해서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약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약물 오용이란 무엇일까요? 오용은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약물 남용이란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약물의 오용과 남용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먼저 약물 오용 사례예요. 첫째는 정해진 용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예요. 공부를 하는 도중에 두통이 찾아왔을 때 혹은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등 우리는 진통제를 흔히 찾게 돼요. 그런데 이때 정해진 용량은 한 알이지만 통증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약을 내 맘대로 2알, 3알 또는 그 이상 복용하게 된다면 약물 오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간격이 6시간 있은 다음에 먹어야 하는 약물을 4시간 간격을 두고 먹었을 때도 오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보통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오용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갑자기 코감기가 찾아왔을 때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에 갈 시간이 아까울 때 지난주에 언니가 종합감기로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전문 의약품을 내가 복용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아무리 같은 감기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상황에 맞게 처방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증상이라고 해서 맘대로 복용을 하면 안 된답니다. 다음으로 약물 남용 사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약이나 살 빼는 약이라고 들어보거나 혹은 SNS 광고에 혹해서 사려던 경험이 있나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약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의 약으로 이 약은 흔히 ADHD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약을 일부 병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처방을 해주는 사례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약을 정상인에게 사용할 경우 약에 대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살 빼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살 빼는 약은 대부분 식욕 억제제예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이 약은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불면이나 불안, 어지럼증,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각, 발작 등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랍니다. 이러한 약물을 오용 또는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의약품의 이름을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해야 돼요. 둘째,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해요. 음료와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증세가 호전됐다고 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폐기해야 돼요.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복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 먹는 약 외에 또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되거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합시다. 챕터 4. 약물 중독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중독성 약물에 대해 알고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약물 중독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정한 약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의존성, 사용할수록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 내성, 사용을 중단할 경우 손떨림이나 환청, 불안, 불면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 증상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등을 유발하는 중독성 약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중추신경 흥분제는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일시적으로 쾌감을 유발하거나 기분을 들뜨게 하는 약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담배의 니코틴, 커피나 초콜릿의 카페인,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등의 마약류가 포함되어 둘째, 중추신경 억제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통각을 둔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 무절제하게 행동하게 하는 약물이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알코올일 거예요. 종류로는 알코올, 흡입제, 마약류,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해제 등이 있어요. 셋째, 환각제는 뇌를 흥분시키거나 억제해서 환각과 감각 이상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잃게 하는 약물이에요. 종류로는 대마초, 엑스터시, 펜시클라딘 등이 있어요. 넷째, 기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로는 복합 진통제나 근육 강화제 등이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것 중 청소년기에 흔히 접하기 쉬운 중독성 약물은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이 있어요. 니코틴은 흡연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지만 강한 중독성으로 금단 증상을 유발해요. 알코올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를 조절하는 보상 회로와 뇌의 전두엽에 영향을 주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유발해요. 뇌의 조절력을 상실시키고 중독을 초래하는 위험한 물질이지만 요즘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과각성 상태를 유발시켜 잠을 쫓으면서 공부하려는 청소년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kg당 2.5mg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감이 오지 않는 숫자겠지만 5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125mg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런데 고카페인으로 유명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모 커피 우유의 경우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237mg이나 된답니다. 술, 담배 등 중독성 물질을 예방하는 방법은 잘 알고 거절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독성 약물의 유해성에 대해 수업을 통해 잘 배웠다면 혹시라도 주변의 친구나 선배가 술 한잔하자 혹은 담배 하나 피워볼래 등으로 권유를 한다면 정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건강하게 신체 활동이나 운동 그리고 취미 활동 등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운동 등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켜서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중독성 약물의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비만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누어준 활동지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